세제 개편안이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세금 관련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제로 김용범 수석도 뭐 그런 것을 내비쳤고요. 박사님께서는 집값을 잡으려면 정부의 보유세 카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 정부가 시작을 할 때 또 선거 기간 때부터 절대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세금이라는 건 최후의 카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만에 뭐 최후의 카드라고 얘기했던 이 세금 카드를 지금 꺼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보유세 카드가 나와야 한다. 나와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세금으로 선거 때 집값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집값이 안 잡히면 세금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우리 현재 세금 구조를 보면 뭐 양도세, 상속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네네. 이런 세금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세금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죠. 네. 또 양도소득세가 또 적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데 재산세만큼은 실효세율이 0.15 정도뿐이 안 돼요. 0.15. 그러니까 미국이 한 1에서 2 사이인데 미국의 10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거죠. 재산세 실효세율은. 자, 이런 세제의 불균형. 전체 세금은 전 세계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데 보유세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값을 노리는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예요. 보유세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보유세가 높아지면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들겠죠. 매년 세금을 많이 내는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 수요 또 2주택 이상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효세율도 찔끔 올려서는 안 되고 상당히 많이 올려야 돼요. 상당히 많이 올리되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조정이 없이 만일에 재산세만 대폭 올리고 만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요. 이건 집은 집값은 집값대로 안 잡히고 다시 말해서 퇴로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양도세, 지금과 같은 상속세, 상속세가 지금 뭐 30억 넘는 건 50%의 상속세를 내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산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동시에 다뤄져야 된다. 보유세를 높이 올리는 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찔끔 올려서는 안 되고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된다. 반면에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세제 정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세제가 좀 균형감 있게 보유세는 높이지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는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현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상속세도 그대로 두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해서 결국은 나가는 길도 못 나가게 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좀 높이겠다라는 정책을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퇴로를 안 열어주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더 안 팔게 되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는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거는 세금 거둘 목적이다. 만일에 세제를 균형을 맞춰주면 양도세나 이런 거 좀 낮춰주고 상속세 낮춰주면서 전체적인 세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으면서 합리적인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이 나온다면 괜찮지만 만일에 보유세만 올린다면 양도세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더 올린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정부가 세금만 걷기 위한 세금 걷기 위한 세제 개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막아놔버리면 부동산 가격은 잡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박사님 얘기할 때 보유세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보유세를 높여서 집값을 잡아본 사례가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박사님 이야기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좀 개편해가지고 이게 투기 수요가 안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뭐 사실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진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조세상이 엄청 심하죠. 그죠. 이게 사실 저희 부티풀 채널이 아마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보실 텐데 반드시 박사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올린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7월에 세제 개편이 있는 만큼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선을 까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측면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을 예고를 했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이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 매매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뭐 어쨌든 상승하고 있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집값 상승의 동력이 됐던 것이 결국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부분, 네네. 대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대출을 비생산적인 금융가의 절연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고 난 후에 네. 다시 이제 뭐 거래는 줄었지만 일부 지역이 주식으로 인한 번 돈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꿈틀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감면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어떤 부담의 정도를 조금 실효적인 수준으로 올리겠다,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그 부동산 관련된 다른 또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 중에는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뭐 부동산의 그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뭐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보유세를 올리면은 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든지 또 거래 관련된 비용을 좀 낮춘다든지 해서 이렇게 뭔가 그게 부동산으로 가는 수요 유동성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뭐 이거저거 다 올리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실 국민들을 좀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과거에 보면은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은 오히려 매물을 완전히 잠궈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할 거면은 보유세 올리면서 균형감 있게 세제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패널분들이 많은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면 뭐 한쪽으로는 조금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런 거가 같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한다 그러면 그냥 다 전방위적으로 올리는 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보유세와 양도세를 다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내가 뭐 10억에 샀는데 갖고 있는 와중에 계속 집값이 올라서 네. 매각할 때 됐을 때 뭐 50억이 됐다. 그럼 이제 시세 차익이 40억 정도가 네네네. 생겼는데 그럼 그 40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긴 거니까 네네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건데 네네. 이 40억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양도세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 즉 어떤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산이 성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유세의 형태로 조금 강화가 된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총량이 예전에는 근데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뭐 많이 늘어나지 않은 형태로 우리는 네. 부담을 하고 있었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오래 갖고 있거나 1주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 네네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가 만약에 그 전체적인 어떤 상승 이익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네. 양도세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음. 많이 부과하지 않는 것이 조세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상 맞는 균형상.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도 좀 많이 깎아주고 있는 음. 상태이고 보유세도 사실은 큰 부담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5월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 가격 지수가 0.9%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가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뭐 그 숫자가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니긴 한데 여전히 그 비과세, 중과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의 집값 평균도 이제 뭐 평균은 15억이 넘고 중위 가격은 거의 1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서울의 집값 10억 원을 어떻게 보면 웃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통계 작성 이후에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뭐 큰 상승은 없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정책의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음, 상승은 나타나겠죠. 음. 물론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예. 상승을 하겠죠. 양도세 중과가 끝나고 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값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양도세 중과가 유예 종료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다, 집값은 오를 거다 하는 거는 예견돼 있었어요.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하게 될 거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에 뭐 지방은 오르지도 않으니까 지방은 논외로 치고 서울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박사님 말씀대로 좀 정교하게 투기 수요가 억제되는 방향으로 좀 정교하게 균형감 있게 해야지 뭐 무조건 다 그냥 올린다 그래서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거래는 잘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어쩌다 거래 하나 되면은 그 거래된 게 마치 이제 그냥 기준 가격이 돼버리는 식이 되겠죠. 자, 이런 현상 거래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거래가 안 되는 경우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많은 규제도 있고 또 대출도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출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데 매물 나온 것 중에서 한두 개 거래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시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호가 위주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외국 교포들도 사고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미국 교포분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여러 건을 봤어요. 사는 경우 환율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환율이 한 30% 올랐어요. 작년 이전에 비하면 그죠. 환율이 30% 오르니까 미국 강남 교포가 아파트가 싸진 거지 그분들 눈에는.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 강남 집값이 싸졌다. 30%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사는 경우를 봤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사는 경우를 봤는데 주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싸게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1,500, 뭐 40원 가까이 됐던데 네네. 환율이 1,500원 밑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 막으려고 해도 못 막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으면 또 올라가고 막으면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1,500원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화폐 가치 하락은 국제 경쟁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방어는 하되 환율을 방어하려면 좋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금리를 인상시키면 환율 방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금리 인상은 뭐 조만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환율 방어에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호가 위주의 거래다.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한두 건 거래됐다고 해서 그게 시세가 돼버리는 원래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중에 고가와 저가를 솎아내고 중간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야 그걸 누르는 부동산 가격의 시장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 가격이 아니라 지금은 호가 위주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매매와 전세, 월세 이걸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매는 상승률이 뭐 그닥 뭐 0.9% 뭐 이런 수준이니까 높진 않은데 평균 10억 원을 또 가격이 넘겼고요. 뭐 평균 10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거 그 제가 알기로는 평균 10억 원은 아닌 것 같고 이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거고 평균 가격은 뭐 거의 14억, 15억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승 흐름과 함께 한국 부동산 시장이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다른 또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동산 시장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네네.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을 넘겼다. 그 동안에 인용됐던 거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인용이 됐었던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건 평균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아니라 평균 거래가가 10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거래가가 보통 음. 통계로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가 평균 음. 매매가가 나오는데 네네. 이건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최고점이 한 15억 정도를 넘었었는데 올 초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저가가 더 많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안에서 비중은 중저가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닌데 전반적인 그 거래의 평균 금액이 떨어졌다.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15억에서 11억대로 떨어졌거든요. 음. 지금 6개월 만에.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아파트 가격 자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아주 비싼 아파트를 많이 거래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어려운 게 상황이니까. 보여진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인용됐던 거는 서울의 집값 평균이 10억을 넘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거래가가 10억을 넘었다. 그래서 역대 최대를 찍었다라는 개념의 기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매도 오르고 전세 월세까지 오른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기사인데 집값이 올랐다. 즉 사지도 못하는데 살 수 있는 가격은 더 올라갔다.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 뭐 월세나 전세도 올라간다. 그래서 네. 어쩌란 말이냐. 이런 내용의 사람들의 심리가 자극될 수 있는 기사거든요. 근데 왜 평균 10억을 넘겼나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이제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그 매물이 많이 소진되고. 거래가 되면서 그게 소진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대출이 풀리지 않는 한 줄어든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감소세로 가고 있거든요. 거래량 자체는. 그런데 다른 시장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진즉에 소외가 됐잖아요.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 방매도 잘 안 팔리고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래량도 줄었는데 그 안에서 비아파트의 거래 비중도 줄어들었어요. 전체 서울의 거래 비중 중에 60% 가까이가 아파트의 거래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나마 돈 된다는 곳, 그나마 팔릴 수 있는 물건이 팔린 거고 그런 아파트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평균 거래가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평균 거래가가 떨어졌다. 이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올랐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 집값을 갖다 쓴 거죠. 서울의 아파트 값을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구매력이 좀 저하되면서 수요 감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5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이제 조치가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이제 뭐 한번 어떻게 이번 기회에 팔아볼까 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제대로 이제 소진이 안 된 분들은 다 매물을 거둬들였을 텐데 시장의 흐름이 이제 매도에서 보유로 전환하는 모양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는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남은 매물들은 호가가 이제 오히려 약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집값의 매물 잠김 현상은 어떻게 계속될까요? 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평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매물 잠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어떤 매물이 이제 사라졌다 안 나오는 거, 안 이런 나오는 얘기들 거.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세금이 강화되기 전에 팔겠다라는 팔려고 했던 물건인데 그 기간까지 못 판 못 거예요. 판 거죠. 못 팔아서 못 판 상태면 이 물건을 이제는 지금 파나 몇 년 후에 파나 똑같은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전에 팔면 내가 좀 싸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으니까 네네. 나는 이제 이후에 팔리면 더 조금 비싸게 더 받아야 팔겠다.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도 호가는 올라가는 현상, 되게 당연히 벌어지는 음.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매물을 이제 홀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홀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버틸 수 있는 뭔가 체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세를 놓거나 그냥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또는 이제 그 어떤
기본적으로 자금 압박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통해서 그냥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뭐 2년이든 4년이든 어떤 정책이 변화가 돼서 내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서 나중에 파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나는 버틸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매의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매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네네. 매매를 유도했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매매로 물량이 나왔다면 그 물량이 이제 매매 물량에서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똑같이 또 전세 물량이나 전월세 물량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사실 그 안에서 그 풀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또 기존의 어떤 이 주택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들이 있을 건데 그 자금을 이제 축소될 수도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매물로 출회할 수밖에 없고 이 잠긴 현상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다른 시장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강남 뭐 상업용 업무용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사면 1년 만에 뭐 가격이 2배가 되고 뭐 100% 200% 오르고 막 이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높은 상황까지 갔을 때 멈췄단 말이에요. 멈춘 상황에서 그 금리를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이자를 자기의 어떤 소득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네.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안 팔리고 방매를 해도 이제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가격이 십수억씩 조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매물이 좀 줄면서 전세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난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전에 전세 대란이 아닌 역전세란이 역전세가 이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전세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양쪽의 니즈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 네. 거거든요. 안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나는 매매보다는 세를 살겠다는 사람과 한쪽은 이제 내가 집을 팔지 않고 전세 매물로 내놓겠다라는 공급자가 이제 만나서 전세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다는 거는 그 전세금만큼 있어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각하지 않고 이 집을 네네네. 유지하려면 전세를 통해서 사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네네.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내놓는 거고 전세를 쓰는 사람은 월세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어떤 이자보다 그러니까 금리를 감당하는 것보다 이 전세를 내는 게 주거 비용으로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서로의 니즈가 맞아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시장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 자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부동산에 들어오는 돈들은 우리가 대출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금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플러스 민간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세금도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이 가격대나 어떤 이 시장의 가격들을 지지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시장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금융 같은 경우는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와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덜 빌릴 수밖에 없고 빌리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좀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전세 부분은 그러면 자유롭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세는 오히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이거든요. 지금은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월세를 사는 것보다 돈을 빌려가지고 또는 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줌으로써 집의 사용 비용을 퉁치는 이런 형태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고 또 기회비용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전만큼 전세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기적인 자금으로 활용됐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이걸 축소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간 사금융 부분인 전세금에 있어서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탱해줬던 유동성이 이쪽 부분도 축소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그러면 예전만큼 똑같은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전세 대란이라는 거는 내가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누군가 기꺼이 지불해주는 시장이 유지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은 그만큼을 돈을 낼 수 있는 수요가 사실은 줄어드는 상황에 간다는 거죠. 박사님께서는 그 무주택자들이 섣불리 집 사기보다 집값 거품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값이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야 이제는 집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PIR 지수가 있어요. 그 주택 가격 대비 1년 연소득, 네네네. 그 총소득이죠. 네네. 이거 대비하는 게 있는데 물론 PIR 지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돼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PIR이 13이다. 근데 서울 시내 PIR이 26이에요. 26. 이런 것들이 물론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뉴욕과 서울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서울의 집값이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만 불짜리 집 미국에서 사면 대도시에 네. 굉장히 주택이 좋아요. 수영장 달리고 또 지역이 안전하고 범죄도 없고 이런 도시에 200만 불짜리 집은 굉장히 좋아요. 200만 불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억짜리 이상이잖아요. 네. 강남은. 그러면은 이제 소득 수준을 따져 본단 말이에요. 자, 미국이 200만 불이면 좋은 집을 산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의 평균적인 소득의 2배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100만 불 정도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30억짜리 집은 15억이 돼야 정상이다. 이런 PIR 지수를 제외해 놓고라도 소득 수준과 집값을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욕에서는 200만 불인데 서울에서는 그 정도 집이 100만 불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배 이상 부풀려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만 불짜리 집은 굉장히 좋아요. 미국의 주택이 단독 주택인데 굉장히 좋아요. 안전하고. 근데 우리나라 200만 불짜리 집은 30억인데 그게 가치가 100만 불이라는 거죠. 반값이라는 거죠. 소득에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막 예를 들어서 1년 소득이 1억이다. 근데 뉴욕 같은 데는 2억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소득 대비하면은 우리나라 집값은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집값의 최소 50%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3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상속을 할 때 50%의 세금을 내요. 상속세. 50% 세금을 내요. 저도 요즘에 이제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대로 감정평가하거든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3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50%를 세금 내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비용 이런 거 차치하고. 그러면 내가 강남에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20억은 국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0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집을 내가 팔아서 사용하고 즐겁게 여행도 하고 쓴다면 내가 다 쓸 수 있겠지만 만일에 밑에 자녀들한테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상속을 하잖아요. 그럼 4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국가가 20억 갖고 있고 내가 20억 갖고 있는 거예요. 20억뿐이 안 돼요. 그리고 20억도 다 온전히 내 게 아니에요. 팔면 양도소득세 나오지. 또 그동안에 냈던 취득세 등록세 많이 냈지. 또 재산세 그동안에 냈지. 이런 걸 비교하면은 국가 지분이 20억이라면 내 거는 지분이 15억도 안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섣불리 집을 사기보다는 집값이 거품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값이 여기서 어느 정도로 빠질 것이냐, 그 다음에 빠져야 되냐, 요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집값이 빠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남 집값은 현재 뉴욕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뭐 너는 이제 당위론으로 집값을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본인이 샀던 것보다 훨씬 더 오른 가격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다시 사라고 하면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집이라는 건 결국에는 필수제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닿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면 소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집값이 조정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은 거래가 안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그 가격에도 한 사람이라도 사는 사람이 생겨나면 계속 집값의 어떤 호가나 이런 것들은 올라간 상황을 유지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빈도나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 수 자체는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이 집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가를 하면서 그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몇 프로 빠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최소 50% 이상 70% 이상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간평사님? 그래 빠져도. 그러니까 집이 일단 전부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네,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우리가 집이라는 거 꼭 소비해야 되는 건데 음. 뭐 웬만큼 벌어서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수준의 가격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값에 지불할 때 이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전세를 놨을 때 뭐 사용 가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매매와 전세가의 비율이 한 70% 80% 이 정도였는데 강남은 지금 30%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 거품의 척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전세가율 거죠. 자체가 그 30%랑 갭이 거의 70%라는 거는 너무 거품이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용 가치 대비해서 자산 거래가는 월등히 높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정상적이지 거죠. 않다. 만약에 내가 이 집을 그냥 지금 당장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는 사람도 이걸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지금 당장 쓸 수 있는데 지불하는 돈에 지금 2배 가까이를 지불하면서 이걸 보유하려고 한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가격에 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PIR이라는 거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아까 그 뉴욕보다 훨씬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이 지금 PIR 뉴욕이 한 13 이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20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뉴욕보다도 서울 집값이 좀 비싼 거는 소득 대비해서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